이제 그 다음에요. 봉준호 영화를 여는 5번째 열쇠는 숙명적 실패와 난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봉준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결코 않아요. 플란다스계와 살인의 추억과 마더에서는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진범을. 그런데 다 거의 실패합니다. 그리고 플란다스계에서는 이 배두나 씨가 그토록 진범을 잡고 싶어 하지만 끝끝내 이성재 씨가 이 개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걸 모르고 엉뚱한 노숙자가 잡히죠. 마더에서는 원빈이 진짜 살해범인 것이었는데 결국 또 엉뚱한 부모도 없는 어떤 아이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다 통제불능에 가까운 운명의 직격탄을 맞고요. 행동도 되게 어느 순간 찌질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게 코피거든요. 이렇게 뭔가 망연자실해지면 막 주인공들이 코피를 흘리는 경우도 많고요. 자동차 백미러도 부수다가 막 찍 미끄러지고 말이죠.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인간 세상이 그렇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신, 소문, 조작, 전근대성, 폭력성, 여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야매로 침을 놓고 야매로 주사를 놔요.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씨 이제 부인이 되는 A는 야매로 주사를 놓는 사람이고요. 마더의 김혜자 씨는 야매로 침을 놓죠. 야매. 즉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윤리 교과서 뒷페이지를 딱 넘기면 윤락이 나오는 이 기이한 세상인 것이죠. 이런 식의 모순, 죄의식, 유머 감각, 이런 안에 있는 자기 모멸적인 정서, 그러면서의 어떤 연민, 슬픔, 그러나 웃김, 이런 소동극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봉준호 영화의 굉장한 장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영화의 6번째 문을 여는 열쇠는 저는 메타포와 파타포라는 개념입니다. 메타포는 은유라는 개념이고요. 파타포라는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현실을 좀 비틀어서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준호 영화에서 이런 파타피직스적인 은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괴하고 이상하고 현실을 비꼰 거. 예를 들어 봅시다. 봉준호 상상력이 초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웃긴 건 그게 현실이 초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현실에 관한 풍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여성의 질 안에 복숭아 8조각을 넣은 연쇄살인법을 우리는 못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200리터짜리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 끔찍한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 추억에서 농수로 속에 여자들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수로 속의 여자 시체는 여자야 시체 안에 이 질에 복숭아 8조각이 박힌 것과 똑같은 은유죠. 농수로는 여자의 질이고 그 안에 여자가 마치 복숭아 조각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즉 복숭아 조각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그 복숭아 조각을 대신하는 끔찍한 초현실주의죠. 이런 게 봉준호식 파타피직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장기판에 왕과 그다음에 군인과 그다음에 장수가 진짜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괴물의 원죄는 숙주거든요. 더 호스트래요. 근데 사람들은 괴물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송강호 씨, 강두가 숙주가 돼가지고 오히려 면역을 막 하고 막 병원에 격리당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거꾸로 괴물이 되는 것이죠. 봉준호 영화에서는 사람이 개새끼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괴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복숭아 조각처럼 농수로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또 기생충이 되는 것이죠. 그 의식과 이성이 통하는 이런 걸 상징계적 질서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법, 질서, 이 상징계적 질서에서 깔끔하게 사라져버리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 훨씬 더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봉준호의 메타포, 즉 결국 어느 지점을 가면 파타포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봉준호 감독을 이해하는 7번째 키워드, 그것은 바로 소통과 희망이죠.
봉준호 감독 영화가 항상 파국이나 끔찍한 살인으로만 이루어지진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 옥자에서 슈퍼돼지가 결국 구해져서 이 어린 소녀와 함께 다시 강원도 산골로 돌아가서 살지 않아요? 또 플란다스계에서도 순자는 살아남, 개가 구조되고요. 기생충에서도 끝까지 개 3마리는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자주 구해지는 뭐 그런 게 있죠. 그 괴물에서는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해줘. 제발 좀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줘. 라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생충에서는 결국은 박사장내 지하에 살게 된 송강호 씨가 밤마다 머리를 박아서 만든 모르스 부호로 아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하죠. 봉준호 속의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결코 운명에 농락당하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는 아니에요. 그들은 처연하고 부박하고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여전히 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생충에서 아무리 비현실적이어도 언젠가 저 커다란 저택을 사서 지하에 사는 아버지와 만나고 싶다는 이 아들의 바람을 그저 비현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안쓰럽고 딱한 뭉클함 같은 것들이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해요. 아직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범도 아마 살인의 추억은 보지 않았을까? 천만이 들었으니까. 또 저 언덕 꼭대기에 정말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 0.002%의 저택의 사모님도 워낙 기생충의 깐느 영화제 상을 받아서 혹시 기생충을 보지 않았을까? 봉준호 영화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나 그의 영화를 보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화가 남기는 반전과 쇼크와 우스꽝스러움과 슬픔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것이요. 봉준호 영화 뜯어보면요. 너무너무나 재미난 게 많아요. 송강호 씨가 맨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첫 등장이 자다가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봉준호 영화의 수수께끼들 있죠. 보이지 않는. 이런 수수께끼들을 오늘 함께 풀어봤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상한 나라의 봉준호. 네. 본인도 기생충을 이상한 영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상함이 창의적이고 또 재해석이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봉준호만의 신박한 상상력의 수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편, 2편에 거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상 알아봤는데요. 네, 한 번쯤 저는 정말 살인의 추억 다들 재밌게 보셨죠? 그래서 살인의 추억이나 초기작들, 플란다스에게 같은 영화 보시면서 기생충과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